동해에서 포착된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제 경력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하오라는 괴물 같은 속도 800km의 사거리, 그리고 수면을 스치듯 날아가는 그 비정상적인 궤적, 우리가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달성하지 못한 기술적 성취를 한국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무기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이토록 정교한 기술 자립을 이뤄낸 한국의 집요한 의지입니다.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유럽의 방위산업 현장에서 25년을 보낸 제게 한국은 그저 먼 나라의 하청업체 정도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 한국이 여전히 기초 군사 장비조차 자체 생산하지 못해 쩔쩔매던 그 시기부터 그들은 이미 이 무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유럽과 미국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며 안주할 때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완성하겠다는 그 무모한 고집을 30년 동안 이어온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심지어 동맹이라 자처하던 우리조차 이 조용한 혁명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했고 이제 그 완성된 결과를 세상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바다는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더 이상 동해를 안방처럼 드나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한국 앞바다를 굳이 멀리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그들에게 강요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핵잠수함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손에 쥔 나라.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에 보호받는 동맹이 아닙니다. 이들이 보여준 기술 자립의 여정은 우리가 그토록 오만하게 무시해왔던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판도를 새로 쓰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하려 합니다. 지난 겨울 한반도 동쪽 해상에서 포착된 단 한 장의 영상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빛 하늘 아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던 그곳, 수평선 위로 솟구치는 하얀 불기둥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흔한 미사일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화면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빨랐습니다. 나중에 분석된 레이더 기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하 5시속 6,000km가 넘는 속도였습니다. 사거리는 무려 800km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그 물체는 수면 위 몇 미터 높이를 손살같이 스치며 날아갔습니다. 극초음속으로, 그것도 바다에 거의 붙어서 말입니다. 네,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힙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주인공은 그 셋 중 어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이 무기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한국이 자주포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절부터 구상되었다는 점입니다. 30년 동안 세상의 그 누구도, 심지어 곁을 지키던 이웃 국가들조차 이 엄청난 야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만들었고 조용히 완성했으며 이제는 조용히 배치까지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이 만든 그 조용한 혁명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적 진보가 우리 방위성 수뇌부들을 이토록 큰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왜 평생 한국의 기술력을 하청업체 수준으로 폄하해왔던 제가 그 영상 한 편 앞에서 손을 떨며 스스로의 오만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제 이름은 나카무라 히로. 30년간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에서 동아시아 해양 안보 전략을 설계해 온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평생을 부정해왔던 한국의 진실, 그리고 우리가 왜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는지 그 뼈아픈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도쿄 이치가야에 위치한 방위성 제1회의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고 긴 회의 탁자 위에는 기밀이 담긴 검은색 보안 단말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 가까운 곳에 앉아 익숙한 녹차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입안에 감도는 씁쓸한 향이 그날의 평온함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안건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주변국 해군 전력 평가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젊은 분석관 사토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가장 먼저 화면을 채웠습니다. 랴오닝함, 산둥함, 그리고 최신형인 푸젠함까지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함정들의 사진이 회의실 벽면을 압도했습니다. 뒤이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전력이 나열되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한국 해군 이야기가 시작되자 회의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느슨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덮었고 또 누군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작게 하품을 하는 참모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 안보 전략가들에게 한국 해군은 늘 형식적으로 한 장 넘기고 지나가는 구색 맞추기용 항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토가 한국의 최신형 구축함과 잠수함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국의 잠수함 정숙성과 수중 항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언급하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사토군.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좌중을 여유롭게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해군을 평가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혁신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의 기술을 사다 조립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30년 경력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엔진은 독일제이고 레이더의 핵심 센서는 미국에서 도입합니다. 미사일 역시 외국 기술을 한국 상황에 맞게 조금 손본 것들에 불과하죠. 겉모습이 화려한 전시품일 뿐, 그 안을 열어보면 진짜 심장은 전부 남의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몇몇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임 심의관 오카다는 픽 웃으며 맞장구까지 쳤습니다. 나카무라 상의 말이 정확해요. 한국은 조립 기술 하나는 훌륭할지 몰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품 공급망이 조금만 끊겨도 하루아침에 멈춰버릴 군대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본이 가진 견고한 상식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우리 손으로 직접 군함을 설계하고 건조해온 1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어찌 한국이 그 틈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이지스 체계를 완벽히 통제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이야말로 이 바다의 주인이라는 믿음은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항공모함을 진수할 때 한국은 고작 작은 어선을 건조하며 바다를 배웠던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변방이라고 말입니다. 그 격차는 결코 좁혀질 수 없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사토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관님, 최근 한국이 보여주는 미사일 정확도는 우리가 가진 수치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일부 핵심 항목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데이터가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정확도라는 건 완벽히 통제된 시험장에서 만들어지는 허상일 뿐입니다. 실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요. 한국은 그저 화려한 시험장의 나라일 뿐 우리가 경험한 전장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검증된 실전 무기 체계라는 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회의실 안에서 짧고 건조한 웃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토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료를 덮었습니다. 저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회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해군은 위협 순위에서 가장 낮은 최하위 등급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대상은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지 한국의 작은 어선들이 아닙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한번 경멸 섞인 웃음이 번졌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평생 쌓아온 제 전략적 권위가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30년간 제가 방위성에서 쌓아 올린 결론이었고 저는 그 결론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날 저녁 저는 동료 몇과 함께 신주쿠의 단골 선술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정종이 작은 잔에 채워졌고 숯불에 구워지는 닭꼬치 향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카다 심의관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카무라상 오늘 한국 해군 전력평가 보고 아주 시원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석관들은 한국을 너무 치켜쓰려 해서 탈이라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떠들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저는 정종을 한 모금 넘기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화려한 넌사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안보, 해답을 손에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구두는 항상 반짝였고 명함에는 방위성 심의관이라는 화려한 직함이 새겨져 있었으며 제 머릿속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한 계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토록 한국을 낮게 보았던 데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개인적인 뿌리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방위성 정확히는 전신인 방위청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는 늘 낡은 동아시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그 지도 위에서 일본 열도는 언제나 한가운데에 누구보다 크고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그 지도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제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히로 잊지 마라. 바다를 가진 자가 아시아를 가진다. 그리고 이 바다는 영원히 우리 일본의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종교처럼 믿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일본의 영향력이 뻗어나갔고 한국은 그늘진 곳 어딘가에 작게 웅크린 약소국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은 영원히 국어라는 이웃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아버지가 젊은 관료였던 시절 일본의 기술자들이 건너가 공장을 세워주고 도면을 그려주던 그 기억은 아버지에게 너무도 강렬했고 그 선명한 우월감은 제 혈관 속에 고스란히 이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제 손을 꽉 잡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여전히 제 귓가를 맴돕니다. 창백한 얼굴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버지는 한국을 향한 경계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로 한국은 영원히 우리 뒤를 쫓아올 뿐인 나라다. 우리를 절대 넘어설 수 없으니 그저 발밑에 두고 관리만 하면 된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빨라도 결국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올 뿐이야. 절대 그걸 잊지 마라.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30년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충실히 지켰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뒤를 쫓아오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앞서가면 그들은 그 등을 보며 숨을 헐떡이며 쫓아오는 존재. 그것이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동아시아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확고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한창 패기가 넘치던 시절 어느 국제해양안보회의에서 한국 실무자들과 마주 앉았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당시 회의장은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고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양국 대표단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자국 해군의 발전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앞으로 건조하겠다는 미래형 함정의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의 발표를 비스듬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지요. 그 함정의 전투체계, 그 핵심 소프트웨어는 어느 나라의 기술입니까? 제 질문에 한국 실무자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해외 협력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가르치듯 덧붙였습니다. 국산화라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 일본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년의 피땀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르다가는 안전을 잃고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좋은 기술은 동맹에게서 배우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걸 혼자 하려다 보면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법이죠.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실무자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내가 선배로서 한 수 가르쳐 주었다고 후배 나라에 좋은 조언을 했다라고 스스로 흐뭇해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에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욕은 좋은데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흠입니다. 저런 계획은 20년 뒤에도 절반은커녕 제대로 시작도 못할 겁니다. 지금 그날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가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기에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힘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굳이 빈손인 척 조롱하는 상대에게 그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때 회의장을 나서며 그 한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짧게 나눈 말이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흘려들었던 한마디였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기는 무엇을 안단 말입니까? 그 뜻을 30년이 지난 오늘 그 제빛바다의 충격적인 영상 앞에서야 깨닫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회의장을 나서던 한국인의 그 차분한 눈빛은 지난 30년간 제 기억 한 구석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오늘 그 눈빛은 무덤을 뚫고 올라오듯 제 뇌리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영상이 제 책상 위로 올라온 건 어느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방위성 정보분석부서에서 긴급 회람된 자료였죠. 제목을 본 순간 저는 별 생각 없이 단말기를 열었습니다. 한국 해역에서 포착된 미상의 비행체. 평소라면 훑어보고 넘길 제목이었지만 영상을 재생한 지 3초 만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화면 속의 물체는 제가 30년간 분석해온 그 어떤 한국의 미사일과도
아니 전 세계 그 어떤 무기와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미사일의 동체는 길고 매끈했으며 공기 흡입구의 형상은 제가 본 적 없는 낯선 형태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미사일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외형만 봐도 엔진의 추진 방식이나 기술적 뿌리가 어디인지 대략적인 짐작은 가능했죠.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하오. 정지 화면으로 돌려보고 또 봐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하오라는 속도는 극초음 속의 영역이며 이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를 막는다는 것은 현대 방공 체계로서 사실상 운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되는 즉시 요격이 필요한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물체는 수면에 바짝붙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낮게 날수록 탐지는 늦어지고 빠르고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은 우리 해군 전략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조합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이지스함의 요격 체계조차 이런 물건 앞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동료 분석관 사택에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토군 방금 회람된 한국 영상 봤습니까? 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관님 이거 데이터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베낀 겁니까? 러시아의 지르콘인가요? 아니면은 중국의 극초음속 기술인가요? 수화기 너머로 사토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심의관님. 어디를 베꼈다고 보기엔 설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공기 흡입구의 구조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무기와도 일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러시아제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효율성 면에서도 압도적이고요. 저는 그 말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리가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핵심 기술을 유출받았거나 도면을 입수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톡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술적 경로를 추적하세요.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막힌 사실은 이 무기의 개발 착수 시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이라니요? 한국이 우리에게 잠수함 설계도를 묻고 전차 한 대 제대로 굴리지 못해 끙끙대던 그 시절부터 이 미사일을 구상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을 비웃던 그 시절에 이미 이런 괴물을 기획하고 있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에서 확신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유난히 기괴하게 들렸고 회의실 시계 초침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식어버린 녹차에서는 더 이상 아무 향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방위사업청의 공개 자료와 역대 방산 전시회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 무기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뼛속까지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30년간 개발한 전략 무기를 완성하고도 단 한 번도 세상에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어떤 나라든 신무기를 만들면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해 과시하고 수출 가능성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조용히 창고에 쌓아둔 겁니다. 마치 예비 탄약을 비상용으로 보관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국제회의장에서 저를 차분히 바라보던 한국 실무자의 눈빛과 그 짧은 한마디가 뇌리의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가 어떤 미래를 보고 있었는지 30년이 지나서야 그 잿빛 바다의 영상 앞에서 깨닫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소름이 돋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와 같은 자들이 그 압도적인 기술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차관실로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는 도쿄의 잔뜩 찌푸린 회색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관은 제게 자리를 권하더니 책상 위에 그 문제의 영상 출력본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나카무라 심의관, 이건 위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해양 안보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그 출력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차분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정밀 분석을 맡겠습니다. 제 표정에서 안도감을 읽었는지 그가 물었습니다.
자신 있나 한국의 무기 체계에 관해서라면 제가 30년을 파고든 사람입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기술적 허점이 있을 겁니다. 단순 발표용으로 수치를 부풀린 것이거나 외국 기술을 어설프게 짜깁기한 물건일 게 분명합니다. 그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겠습니다. 차관은 그제야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나카무라 심의관답군.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것이 실제 위협인지 아니면 그저 한국의 허세인지 결론을 가져와 주세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차관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분석 작업이 한국의 허풍을 단번에 폭로하는 아주 통쾌한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한국의 기술력을 우습게 봐온 제 판단이 다시 한번 옳았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요.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관련 자료를 가득 펼쳐 놓았습니다. 영상의 정지 화면들 레이더 기록,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한국 방산 분석 보고서들. 저는 펜을 들어 이 무기의 약점을 하나하나 파헤칠 작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추진체, 즉 엔진이었습니다. 마하오의 극초음속을 구현하려면 일반적인 엔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수 설계된 엔진이 필수적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한국이 외국 기술에 의존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과연 어느 나라와 엔진 기술을 협력했는지 그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조용한 연구실 한두 곳에서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기관을 연구해왔다는 단편적인 기록들만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자료를 응시했습니다. 밖에서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큰소리 쳤던 작업이었는데 시작한 지 반나절 만에 저는 첫 번째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이 약점은 보이지 않고 제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실체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한국이 정말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말입니다. 바로 그때 불현듯 오래전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고위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했던 오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가오웨이 제독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이끄는 사령관이자 입만 열면 거침없는 독설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을 두고 이렇게 비웃었죠. 한국 해군이라고요? 우리 항공모함 한 척의 갑판이 그들 함대 전체보다 넓습니다. 그들이 우리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단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답게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다는 용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철의 무게로 지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며 속으로 통쾌해했습니다. 거칠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거대한 항공모함 3척에 수십 척의 구축함을 거느린 중국 함대의 숫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그 거대한 항공모함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제독의 오만한 미소에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그와 저는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한국을 그저 숫자에 불과한 약소국으로 치부하며 바다의 지배력은 오직 덩치와 물량에서 나온다고 믿는 그런 부류 말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마하오라는 속도로 솟구치던 그 하얀 불기둥은 저와 그 제독 모두의 오만을 비웃듯 우리에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거친 파도, 그리고 수평선을 뚫고 솟구치는 그 정체불명의 물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문장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위협이다. 그리고 그 예상 밖의 일은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그 하얀 불기둥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잿빛 바다를 찢고 솟구치던 그 물체의 잔상, 마하오라는 괴물 같은 숫자, 그리고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던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한숨만 쉬네요. 아무것도 아니야? 업무가 좀 복잡해서 그래?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단단하다고 믿어왔던 제 안보 전략의 기반이 처음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어둠 속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기괴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방위성 청사로 향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영상을 끝까지 파헤치는 편이 나았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청사는 무거웠습니다. 제 사무실에 불을 켜는데 복도 끝 사토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잠을 설친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토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커피 캔들이 무질서하게 나뒹굴고 있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시미가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요. 사토 군이야말로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사토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시미가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미사일 형상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왼쪽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이었고 오른쪽은 그 한국의 미사일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성능 비교 데이터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종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심의관님, 한국 쪽의 효율이 더 높습니다. 뭐라고요? 사거리가 더 깁니다. 비행 안정성이나 연소 효율도 더 우수하고요. 무엇보다 정밀 타격의 정확도, 추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저는 화면 앞으로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표에 적힌 숫자들은 제30년 경력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러시아의 최고 작품보다 모든 항목에서 앞서거나 최소한 대등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토군, 이게 정확한 자료인가? 여러 경로로 교차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물론 한국이 공식 발표를 안 했으니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원래 자기 무기 성능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발표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보다 실제 성능은 더 무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거대한 돌덩이처럼 짓눌렀습니다. 실제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 짧은 문장이 가진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사토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정말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의관님, 그리고 이 미사일 지상에서만 쏘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구조로 확인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잠수함에서 쏜다는 건 어디서 날아올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세계적으로 조용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물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마하5의 미사일을 쏜다니 항공모함이든 구축함이든 그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가오웨이 제독의 그 오만한 얼굴만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지했던 것은 우리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았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항공모함 세척, 그 드넓은 갑판이 한국 함대 전체보다 훨씬 넓다며 호기롭게 비웃던 제독의 말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비참한 조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철의 무게로 바다를 지배한다는 그 낡은 논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는 그저 의미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잿빛으로 번져가고 있었지만 사토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모니터 위 두 개의 미사일 형상만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책상 위에서 이미 비어버린 커피 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책상의 진동이 아니라 제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지난 30년간 당연하게 믿어왔던 제 안보, 전략의 모든 기초를 완전히 지우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제30년 신념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하다던 그 분석은 제 방위성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분석을 시작한 지 사흘 동안 저는 한국 미사일의 궤적과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평생 한국을 기술의 변방으로만 치부해왔던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고 경건하게 한국을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집념으로 이 거대한 위협을 시작했는가? 저는 그 근원을 추적해 마침내 한 작은 연구실에 닿았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여전히 기초 산업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허덕이던 시절, 세상 그 누구도 한국이 극초음속 기술을 갖게 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던 그 시절에 이름 없는 몇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조용히 그 꿈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료 속에는 그들의 고단했던 흔적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변변한 장비조차 없이 낡은 실험실에서 외국 기술을 단칼에 거절당하며 밤새 수식을 계산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다시 설계도를 펴던 젊은 연구자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아마 당시 윗사람들조차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쌓여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에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은 채 묵묵히 그들의 꿈을 깎아나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토를 불렀습니다. 사토군, 이 기록 좀 보게. 이 사람들이 3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장비로 이 연구를 시작한 거지? 사토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 연구부터 전부 직접 했습니다. 추진기관 유체 역학 고온 재료까지 참고할 자료도 전무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 일본도 이런 기술 하나를 완성하는데 수십 년의 피땀이 필요했는데 가능했으니까 지금 저 영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겠죠? 사토의 그 한마디가 심장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한국이 어딘가에서 기술을 유출당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와 협력했는지, 어떤 도면을 몰래 빼돌렸는지 그 증거를 찾으려 사흘 밤낮을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제가 원하던 외부의 도움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들만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추진기관을 완벽하게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훨씬 정교한 엔진이었습니다. 이건 베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깨달은 자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토군, 한국의 그 방산 기술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예전에 그 한국 쪽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던가? 사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직접 만드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필요하면 만든다고요? 기술이 없으면 개발하고 경험이 없으면 부딪히고 시간이 걸리면 기다리면서 결국 끝까지 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입속으로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필요하면 만든다. 그 짧은 한마디에 한국이 왜 30년 동안 침묵하며 우리를 앞질러 왔는지 그 모든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모든 서사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사토가 추가로 입수한 기밀자료 한 귀퉁이에는 한국군이 내부적으로 그 미사일을 부르는 명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룡 바다의 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토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회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무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한국이 추구해온 압도적인 힘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면 위를 손살같이 스치며 날아오던 그 물체의 기동은 정말로 물 위를 헤엄치는 거대한 용의 형상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나지막이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 엄청난 무기를 30년 동안 준비하고 완성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세상에 이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만약 우리 일본이 이런 성취를 이뤄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전 세계 언론을 불러 모아 성대한 발표회를 열고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임을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두었습니다. 마치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 탄약을 창고에 보관하듯이 말입니다. 그 침묵은 저를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랑하는 무기는 협상용 카드가 될 수 있기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침묵하는 무기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 예고 없이 즉시 사용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다시 썼습니다. 원래 쓰려던 과장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장을 지워버렸습니다. 손이 떨려 도저히 그런 거짓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빈 화면 위에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미사일 설계자
빅토르 코즈로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체계를 직접 설계한 이 분야의 산증인이자 냉철한 공학자였습니다. 저는 오래전 국제해양안보 포럼에서 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무기에 관해서만큼은 세계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냉혹한 평가를 내리는 인물이었죠. 누군가 이 한국 미사일의 진짜 가치를 알려줄 수 있다면 오직 빅토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나카무라 씨. 일본의 바쁜 관료가 이 늙은이에게 웬일입니까? 빅토르 씨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신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보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빅토르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봤습니다. 며칠째 그것만 분석하고 있어요. 빅토르 씨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게 러시아제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다시 한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빅토르의 대답은 제30년 안보 신념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낫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낫다고요?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것들이 있어요, 나카무라 씨. 나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미사일을 분석하고 나서 나는 사흘을 잠을 못 잤어요. 왜입니까? 엔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풀지 못한 한계를 한국이 풀었습니다. 사거리는 물론이고 비행 효율, 무엇보다 타격 정확도가 비정상적입니다. 그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 강한 설계자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빅토르가 마지막으로 무겁게 덧붙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를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요? 내가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어느 국제학회에서 한국의 젊은 연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내 미사일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군요. 눈을 반짝이면서요. 나는 속으로 그를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이런 기술을 이해나 하겠냐고 생각하며 적당히 대꾸하고 자리를 떴었죠? 그런데 나카무라 씨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한국 미사일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그 젊은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그가 보여주었던 그 반짝이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빅토르가 말한 그 젊은 연구자와 오래전 제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며 차분하게 말했던 한국 실무자의 눈빛이 묘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빅토르 씨, 그렇다면 한국이 그 기술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혹시 러시아에서 흘러간 기술은 아닙니까? 빅토르가 짧게 웃었습니다. 자조 섞인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당신도 결국 그 질문을 하는군요. 다들 그렇게 물어요. 한국이 혼자 힘으로 했을 리 없다라고 어디서 베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가 단언하죠? 이건 베낀 게 아닙니다. 설계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베낀 것이라면 우리가 수십 년간 막혀있던 그 기술적 벽을 어떻게 단숨에 뚫고 나갔겠습니까? 한국은 우리가 고민만 하던 난제를 스스로 풀어내고 그 너머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베낀 자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이해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예요.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형이증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30년 전부터 이걸 시작했다고들 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빅토르의 목소리가 한층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그 미사일들을 만들며 자부심을 느낄 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이 우리 무기를 동경하며 쳐다보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하던 나라가, 우리 뒤만 쫓아오던 나라가 어느새 우리를 추월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소리 없이 질주하는 동안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저히 침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오래전 한국 실무자가 제게 던졌던 그 한마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빅토르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카무라 씨 솔직히 말하죠. 항공모함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런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쏟아지는 시대에 거대한 항공모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조 원짜리 배에 수천 명의 수병을 태우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마하 5의 미사일 앞에 나설 수 있는 함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다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바꾼 주역이 하필 한국이라는 게 문제지요. 제독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들겠지요. 빅토르가 덧붙였습니다.
인정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들의 그 자랑스러운 항공모함과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자, 평생을 미사일 설계에 바친 러시아의 장인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게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제가 30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확신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쿄의 고층 빌딩들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들의 집념이 지독히도 부러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빅토르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시대는 끝났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깨끗한 백지를 펼치고 한국의 그 미사일을 막아낼 방법을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속도였습니다. 1초에 무려 1.7km를 이동합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주파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그 미사일을 50km 밖에서 운 좋게 포착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미사일이 함정에 도달하기까지 차에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30초 경보를 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그 시간이 과연 충분할까요? 저는 떨리는 펜으로 그 숫자 30에 굵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30초라는 짧은 시간 속에 제 30년 방위성 인생의 결론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해룡은 수면 위 불과 몇 미터 높이를 스치듯 비행합니다. 파도에 거의 몸을 붙인 채 달려오는 것이죠. 이게 왜 재앙인가 하면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의 낮은 물체를 탐지하는 대치명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탐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0km는커녕 어쩌면 30km, 아니 20km까지 접근해야 겨우 포착될 수도 있습니다. 20km라면 불과 10여 초의 시간입니다. 그 짧은 찰나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보가 울리는 순간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토와 함께 이지스 체계의 요격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토가 한참 동안 수치를 두드리더니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심의관님,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요격 확률은 30%를 넘지 않습니다. 실전 상황이라면 10%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라니요? 10발이 날아오면 9발은 무방비로 얻어맞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요격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해온 세계 최강의 이지스함조차 이 미사일 앞에서는 그저 운이 좋기를 바라는 나약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 발도 아닌 수십 발이 동시에 쏟아진다면 그 모두를 막아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떠올렸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배와 수천 명의 승무원, 그들이 한국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순간 어디선가 해룡이 튀어나옵니다. 어디서 쏜 것인지도 모른 채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오는 그 미사일 앞에 함교는 박살나고 갑하는 순식간에 지옥 불길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도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10조 원짜리 함대와 수천 명의 목숨을 고작 10%의 확률에 걸 수는 없으니까요. 그제야 빅토르가 했던 말이 뼛속 깊이 박혔습니다. 항공모함 시대는 끝났다. 그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에서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대, 그 시대에는 아무리 거대한 함대도 의미 없는 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 우리가 평생을 낮잡아 보았던 한국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만약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우리 해양 전략은 강력한 수상 함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방어 체계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군함의 강철 무게로 바다를 지킨다는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념의 발밑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바다에서 우리 함대가 해룡과 마주친다면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이지스함이 고작 10%의 확률에 목숨을 거는 처지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바다를 지켜야 합니까? 다음날 부서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도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거대한 함정만으로는 미래의 바다를 지킬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과 막을 수 없는 미사일. 그것이 미래 전장의 핵심입니다. 오카다 심의관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나카무라상, 그럼 지금 한국을 따라 배우기라도 하자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야겠지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평생 한국을 가장 낮게 평가하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카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나카무라상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카다상. 저는 30년 동안 우리가 앞서고 한국이 뒤따른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통째로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의 미사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우리 자신의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아무도 함부로 웃음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거대한 함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아니라 자신의 오류를 즉시 인정하고 상대에게서 배울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 필수적인 용기를 너무 오랜 세월 잊고 살았습니다. 한국은 그 용기와 인내로 30년을 버텨 이 경지에 올랐지만 우리는 그저 그들을 비웃는데 30년을 허비했습니다. 이 뼈아픈 격차가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빅토르와의 통화 이후 저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력은 이미 실제 바다 위에서 증명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는 창고에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상대의 행동을 제약할 때 비로소 진짜 무기가 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사택에 즉시 명령했습니다. 사톡은 지난 몇 달간 중국 해군의 항적을 전부 뽑아주게, 특히 항공모함 전단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분석해 한국 해역을 중심으로 말이야. 며칠 뒤 사토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두꺼운 자료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의관님,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 네, 중국 항모 전단입니다. 그들이 한국 해역을 필사적으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건네받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토가 표시해둔 항적들을 따라가던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랴오닝함, 산둥함, 그리고 최신형 푸젠함까지 중국이 자랑하는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해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 밖에서 멈춰 섰고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한국 앞바다로 진입하는 항적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패턴이 너무나 일관됐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죠. 중국 함대는 남중국해든 태평양 먼바다든 어디든 거침없이 가는데 유독 한국 앞바다만은 마치 독이 든 성벽처럼 피해갔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컴퍼스를 대고 한국의 동쪽과 서쪽 바다에 잠수함 전력을 배치한다고 가정하고 800km 방향의 원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원이 그려지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 전체가 완벽하게 그 원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빈틈없는 봉쇄망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사일 한 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신의 바다 전체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그물을 쳐놓았던 겁니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경고를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보여준 것이죠. 조용하기로 소문난 한국의 잠수함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하오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 중국 함대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항적 자료 중 유독 눈에 띄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푸젠함을 앞세운 중국 항모 전단이 북동쪽으로 기세 좋게 항해하던 기록이었습니다. 그 항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한국 동쪽 해역의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 닿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항적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에 닿기 직전 거대한 항모 전단이 갑자기 뱃머리를 180도 돌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가로막힌 것처럼 함대 전체가 일제히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급히 퇴각한 것입니다. 그 항로의 급격한 꺾임이 어찌나 선명한지 저는 한참을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항공모함 함교 위에서 사색이 되어 있을 제독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 갑판 위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고 함교에서는 지휘관이 전방의 바다를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 조용히 보고했겠죠. 우리가 지금 어느 해역에 접근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함교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입에서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가 떨어졌을 겁니다. 침로를 변경하라. 그 한마디에 10만 톤에 가까운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천천히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수천 명의 승무원을 태운 항공모함이 보이지도 않는 위협 앞에서 조용히 물러난 겁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는 한국의 잠수함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거대한 함대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함대는 그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바다 어딘가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다가가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 항적 자료를 사택에 보여주었습니다. 사토군 이것 좀 보게. 이날 이 시점에 푸제남 전단이 정확히 여기서 뱃머리를 돌렸네. 사토가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더니 나직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군요. 정확히 그 경계선 앞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이네. 세계에서 가장 큰 함대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미사일 하나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춘 거야. 이게 바로 그 무기의 진짜 위력이지?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함대 전체를 물러나게 만드는 힘.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경선이야. 사토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자기 바다를 지킨 셈이군요. 그래,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적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한국은 그걸 해냈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말이야. 저는 그 항적의 꺾인 지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선의 굴절 하나에 바다의 새로운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함의 시대가 저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압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토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한국이 자기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이 그걸 인정했다는 뜻이죠. 말로는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도 실제로는 한국 앞바다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서 회의에서 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선임 심의관 오카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항모의 항적 자료를 화면에 띄우자 오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카무라상, 이게 뭡니까?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해역을 필사적으로 피해 다닌 기록입니다. 한국의 그 해룡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건 너무 나간 해석이에요. 훈련 일정상 그럴 수도 있지. 한국 미사일 하나 때문에 중국이 항모를 못 움직인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하며 제가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오카다상 패턴을 보세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나카무라상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요? 한국한테 뭐 홀리기라도 했습니까? 회의실에 가벼운 웃음이 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웃음을 주도했을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혼자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만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죠. 저는 운 좋게 그 영상을 마주하고 오만의 늪에서 빠져나왔지만 제 동료들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30년간 가장 깊이 갇혀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보고서로 데이터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증명하겠다고, 비웃음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에 침묵하던 무기가 세상에 드러나자 변화는 비단 우리 일본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각국에서 올라오는 동향 보고서를 보며 그 변화의 속도에 경악했습니다. 해외 군사 포럼에서는 전 세계 분석가들이 그 영상 하나를 두고 밤낮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안보 경력 전체가 부정당했다며 고뇌했고, 또 누군가는 현대 해군 전략 교과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넓은 바다를 지켜야 하는 국가들의 급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광활한 해역을 관할하지만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항공모함 전단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나라들, 그들에게 한국의 해룡은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용한 잠수함 몇 척과 그 미사일만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압도적인 억제력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여러 나라가 조용히 한국 측에 접촉하고 있다는 기밀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한국을 새로운 안보의 해답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외국 무관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넓은 해역을 관할하는 어느 해양 국가의 군 관계자였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던 그가 슬쩍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카무라상,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제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바다가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항모 전단을 꾸리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한국 방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잠수함 몇 척과 그 미사일이면 충분히 우리 바다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고 전략적 효과는 훨씬 확실하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미 한국과 접촉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말해두죠. 한국이 30년 침묵 속에 갈고 닦은 그 무기가 이제 전 세계 바다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제 방으로 들어와 최신 보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이거 보십시오. 또 다른 나라가 한국에 기술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사토군 이상하지 않나? 뭐가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어째서 우리가 가장 늦게 깨달은 거지? 저 멀리 떨어진 나라들이 먼저 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들을 그저 어선이나 만드는 나라로 치부하고 있었어. 사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안 보이는 법이지요?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래 너무 익숙하게 보아온 탓에 그들이 매일같이 거듭해온 진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한국을 오늘의 한국이라 착각하고 30년 전의 한국을 현재의 한국이라 믿는 뼈아픈 오판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도쿄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익숙한 하늘 아래 세상의 바다는 이미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 변화를 가장 늦게 알아차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평생 발밑에 있다고 믿었던 나라가 어느새 세계가 우러러보는 주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안보 전략가로서 느껴야 했던 뼈아픈 충격이자 동시에 같은 동아시아 이웃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시아 각국의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해양안보 포럼이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난 며칠간 겪은 그 모든 깨달음 때문에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 한국의 미사일이 화두에 오를 텐데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한국을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사장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둥근 탁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각국의 깃발이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자오웨이 제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이끄는 사령관이자 입만 열면 거침없는 독설로 한국을 깎아내리던 그 인물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두꺼운 군복 위로 훈장이 번쩍였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한국의 신형 미사일로 넘어가자 한 분석가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그 신형 미사일은 해양 전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보입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러자 자오제독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가 좌중을 위압적으로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영상 한 편에 다들 겁을 먹은 모양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거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하나 쐈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다고들 하십니까? 우리의 항공모함 전단은 그런 미사일 수백 발도 막아낼 수 있는 최첨단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대체 몇 척이나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 잠수함들이 우리 함대에 접근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그들을 받아 밑으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몇몇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오 제독은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그 영상은 한국이 잘 꾸민 허접한 선전물입니다. 마하오라느니 백발백중이라느니 하는 건 다 부풀린 숫자 노름일 뿐입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허세가 심한 법이죠. 우리 중국 함대는 어디든 갑니다. 한국 앞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 않는 건 그럴 가치가 없어서지 못 가서가 아닙니다. 그는 단상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다는 용기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강철의 무게로 지키는 겁니다.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답게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미사일 몇 발 만들었다고 강대국 흉내를 내려는 건 가소로운 착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시감과 함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그 제독의 말에 박수를 쳤을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한국을 우습게 보고 바다의 지배권은 결국 덩치와 물량에서 나온다고 믿는 그 오만의 편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 거만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거울 속의 제30년 세월을 보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왔습니다. 자오 제독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의 함대가 이미 한국 앞바다를 필사적으로 피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기 입으로는 어디든 간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정작 그의 항공모함들은 한국 앞에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 앞에서 번번이 멈춰 서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좌중에서 한 분석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서방에서 온 해양 전략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동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료를 공유하고 싶군요. 그가 화면에 항적 자료 하나를 띄웠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의 최근 이동 경로였습니다. 한국 동쪽 해역의 어느 지점에서 그 거대한 함대가 급격히 뱃머리를 돌린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귀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동쪽 해역으로는 단 한 번도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 밖에서 매번 회항했더군요. 제동님 말씀대로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함대가 왜 이 바다만은 필사적으로 피해 가는 걸까요? 행사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오제독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오만한 미소를 억지로 되찾고는 손을 가볍게 휘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훈련 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바다에 갈 필요가 없었을 뿐이지요. 그런 사소한 항적 하나로 무슨 거창한 결론을 내리려 하십니까? 사소한 항적이 아닙니다, 제동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완벽한 패턴입니다. 패턴이라고요? 자오제독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젊은 양반 바다를 책상 위에서 글로만 배웠구먼. 저는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내며 우리 함대의 강함을 믿어온 사람입니다. 우리 함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국의 미사일 따위는 더더욱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동해 한가운데 항공모함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분석가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오 제독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고 그는 탁자를 거칠게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강자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자만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안다라는 법입니다. 한국이 미사일을 숨겨놓고 떠벌리는 것도 결국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오제독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정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며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쪽은 바로 한국이었고 큰 소리를 치며 안달복달하는 쪽은 바로 자오제독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좌중 한 구석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전문가로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오 제독을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독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우리는 강대국 행세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바다를 지킬 뿐입니다.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동님, 우리는 우리 무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차분한 울림은 자오제독의 고함보다 훨씬 더 무겁게 회의장을 압도했습니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저 제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노신사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장에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자오제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어라 반박하려 했지만 노신사의 차분한 한마디 앞에서 그의 오만한 언사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노신사를 바라보며 오래전 제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라던 한국 실무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고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자오제독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카무라 씨 일본도 저 한국 미사일 때문에 골치 아프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 중국이 있는 한 이 바다의 질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근 귀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동쪽 해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간 자오제독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건 그저 훈련 일정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별다른 의미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역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날 자오제독과 제가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강을 건넜고 그는 여전히 강 건너편에서 공허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만한 제독이 언젠가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오만은 반드시 무릎 꿇는 날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그 예감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럼에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분석 보고서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면 끝난다던 그 분석은 벌써 몇 주째 이어지고 있었고, 제가 파헤친 진실들은 하나같이 제 안보 상식을 처참하게 부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30년 전에 이미 이 기술을 구상했다는 거는,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뤄냈다는 거는, 전설적인 미사일 설계자조차 패배를 인정한 것, 중국 함대가 한국 앞바다를 두려워하며 피해 다닌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행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모든 거대한 진실을 대체 어떻게 한 장의 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평생 한국을 기술의 변방으로 얕잡아 봐온 제가 어떻게 그 나라를 이토록 강력한 안보 위협으로 인정하는 글을 써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하얗게 빛나는 모니터 화면을 몇 시간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사토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심의관님 괜찮으십니까?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걱정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사톡은 내가 30년 동안 틀린 것을 진리라 믿고 살아왔다면 그 과오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 걸까? 사토는 잠시 당황한 듯 머뭇거렸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아닐까요? 설령 그 인정이 너무 늦었더라도 말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묵직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용기.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에겐 도전할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리를 따라오기만 하는 존재, 스스로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용기가 없었던 것은 저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만함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비겁하고 어리석은 태도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첫 줄을 다시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한국의 신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해룡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미 실전 배치되었다. 이것은 우리 해양 전략의 근본을 뒤흔드는 명백한 위협이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글을 쓰는 내내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오만과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기묘한 후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차관실로 향했습니다. 차관은 내용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문장을 거듭할수록 굳어갔고 마지막 장을 덮은 뒤에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 심의관 이게 정말 사실인가? 네, 차관님. 제30년 경력과 명예를 걸고 분석한 결론입니다. 누구보다 한국을 얕잡아 보던 당신이 이런 보고서를 올리다니 그래서 더 확실합니다. 한국을 인정하기 싫은 제가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차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회색 하늘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해양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겠군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차관실을 나오니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 위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오래전 그 한국 실무자의 차분한 눈빛과 포럼에서 보았던 그 노신사의 담담한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들은 옳았습니다. 저는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절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뒤 자오웨이 제독의 그 거만한 함대가 한국 앞바다에서 어떤 굴욕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침묵하던 무기로 세계의 바다를 어떻게 다시 재편하는지, 저는 그 모든 전율의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됩니다. 포럼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오웨이 제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포럼에서 면박을 당한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강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던 그가 결국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한국 동쪽 해역으로 진입하겠다라고 전 세계에 공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일촉즉발의 항해를 숨죽여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오웨이 제독의 거대한 함대가 한국 영해를 향해 당당하게 항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각국 언론은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중계하며 숨을 죽였고 방위성 정보국은 마치 불이라도 난 듯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차관의 옆에서 화면 속 항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오 제독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굴복시키고 서태평양의 패권을 재확인하겠다는 듯 오만한 기세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30년간 침묵하며 그들이 쌓아 올린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들 스스로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전단이 한국 동해의 특정 지점에 근접하자 갑자기 중국 함대의 통신망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위협 사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 해군으로부터 단 한 문장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구역이니 즉시 경로를 변경하십시오. 자오 제독은 이를 무시하고 항진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수함에서 쏘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룡 미사일의 궤적이 레이더에 일제히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 항적은 마하 5의 속도로 파도 바로 위를 훑으며 함대의 중심부를 향해 빗발치듯 날아들었습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게 정밀한 궤적이었습니다. 함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어 체계를 가동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10조 원의 항공모함은 단 몇 초 만에 바다의 고철로 변했을 것입니다. 자오 제독은 굳어버린 채 만견자실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대 전속력으로 후퇴하라. 그 오만했던 자가 자신의 항공모함과 함께 도망치듯 뱃머리를 돌리는 그 굴욕적인 장면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한국은 그 전략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무기는 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세계의 바다는 바뀌었습니다. 거대함의 시대는 저물고 스스로의 기술로 제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도쿄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변방이었던 한국은 이제 오늘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수십 년간 낡은 지도를 붙들고 허송세월하는 동안 한국은 스스로의 지도를 새로 그려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거부한 대가를 치렀고 한국은 정직한 개선이라는 태도로 미래를 쟁취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오만함을 내려놓고 그들의 기술 자립 정신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려 합니다. 진짜 미래는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전 세계는 그들이 열어젖힌 새로운 바다의 질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한 미사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기술 자립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바쳐온 대한민국 그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